아줌마, 니년이 해병이라도 되냐? 사복 입은 여성을 개무시한 백령도 대대장.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투스타 별 2개 견장을 본 순간 지옥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의 사단장실은 서해의 거친 바람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김포 반도의 최전방에 자리하고 있었다. 사단장 권세현 소장의 책상에서는 굳건한 철책 너머로 흐르는 한강 하구와 그 너머의 희미한 북녘 땅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해병대 역사상 2번째 여성 장군이자 전투부대 사단장으로서는 최초의 인물이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강철 목련이라 불렀다. 목련처럼 우아하고 고고했으나 그 속내는 강철보다 단단하고 차가웠기 때문이다. 그녀의 지휘 방침은 명확했다. 기본에 충실할 것, 생각하며 싸울 것, 그리고 부하를 인격체로 존중할 것. 그녀의 지휘 아래 청룡부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정예화된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사소한 관등 성명 복창이나 보행 중 경례 따위의 형식적인 군기보다 실전적인 훈련 성과와 병사들의 건강한 정신 상태를 우선시했다. 그녀가 부임한 이후 사단 내 마음의 편지함은 눈에 띄게 줄었고 훈련 중 사고율은 바닥을 쳤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녀의 책상에 오른 것은 기쁨이 아닌 무거운 근심이었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이 아닌 사단장 직속의 비공식 소통 창구를 통해 들어온 여러 통의 편지였다. 발신지는 모두 한 곳, 서해 최북단의 고도 백령도에 주둔한 해병대 제6여단 흑룡부대 소속의 한 대대였다. 권세현 소장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편지의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흑룡부대 예하의 흑사자 대대 대대장 방철규 중령에 대한 고발이었다. 대대장님은 자신을 백령도의 왕이라 칭합니다. 사병은 물론 초급 간부들에게도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일삼습니다. 해병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비상식적인 행위가 정당화됩니다. 관사 이삿짐 나르기, 대대장 가족 개인 심부름은 기본이며 주말에는 사적인 농장일에 병사들을 동원합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부사관은 모든 훈련에서 열외시키고 공개적으로 기수 열외를 시켜버립니다. 그의 폭군 정치에 대대 전체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권세현은 마지막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방철규 중령. 그녀도 익히 아는 이름이었다. 해병대 사관 후보생 기수로는 그녀보다 한참 아래였지만 해병대 특유의 돌격 정신 하나로 초고속 진급을 거듭한 자였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은 구시대적이었고 폭력적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6여단은 이사단의 직속 부대는 아니었으나 서해안 방어라는 동일한 작전 책임을 지고 있었고 이사단장은 6여단의 작전 상황을 통제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유소령. 그녀의 부름에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부관 유정민 소령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다가왔다. 예, 사단장님. 방철규 중령, 최근 동향 보고 다시 올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유소령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혹시 백령도 건 때문이십니까? 권세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6여단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그들은 방 중령을 감싸거나 꼬리 자르기를 할 거다. 내가 직접 봐야겠어. 유소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단장님이 움직이시면 백령도 전체가 뒤집힐 겁니다. 공식적인 감찰을. 아니. 권세현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공식 감찰은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줄 뿐이야. 내가 권세현이 아니라 그냥 시민의 눈으로 봐야겠어. 그들의 맨 얼굴을. 사복 차림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사단장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유소령. 권세현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 신변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에 떨고 있을 내 부하들의 신변이다. 그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나의 해병이다. 사단장이 별 달고 헬기 타고 내려가서 보는 건 잘 짜인 연극일 뿐이야. 난 연극을 보러 가는 게 아니야. 지옥에 빠진 내 새끼들을 구하러 가는 거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다. 일정은 극비로 한다. 나는 내일 아침 첫 배로 백령도에 들어간다. 사단장 권세현이 아니라 그냥 등산객 권세현으로. 유정민 소령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것이 자신이 모시는 사령관 강철 목련 권세현의 방식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한번 결정하면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그 결정은 언제나 부하를 향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인천 연안 여객 터미널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백령도로 향하는 민간인과 군인들로 붐볐다. 권세현 소장은 검은색 등산복과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 쓴 영락없는 중년의 등산객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질끈 묶은 머리는 그녀가 대한민국 해병대의 투스타 장군임을 알아보는 이 하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일부러 가장 느린 여객선에 몸을 실었다. 4시간이 넘는 항해 시간은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렸다. 백령도. 서해 최북단의 섬. 그곳은 지리적 특성상 고립되기 쉬웠고 고립된 권력은 반드시 썩기 마련이었다. 방철규 중령은 그 고립을 방패 삼아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을 터였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녀는 주머니 속의 차가운 금속을 만지작거렸다. 만일을 대비한 소형 녹음기였다. 오후가 되어서야 배는 백령도 용기포항에 도착했다. 권세현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흑사자 대대가 위치한 진촐리 인근으로 향했다. 그녀는 부대 정문이 아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편의점이 모여있는 외곽 지역에서 내렸다. 그녀는 일부러 부대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동태를 살피고 혹시라도 외출 나온 병사들의 표정을 읽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방철규의 폭군 정치 아래 병사들의 외출은 극도로 통제되는 듯 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가끔 보이는 군용 차량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사라질 뿐이었다. 그녀는 근처의 작은 백반집으로 들어갔다. 늦은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텅 비어 있었다. 식당 주인인 듯한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 주었다. 관광 오셨소? 이 근처는 군부대라 볼 거 없는데. 권세현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들이 이 근처 부대에 있어서요. 면회는 안 된다고 해서 얼굴이라도 멀리서 볼까 하고 왔습니다. 혹시 흑사자 부대라고 아십니까?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흑사자? 아이고 거긴 왜? 무슨 일 있나요, 어머님? 할머니는 주변을 한번 휘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거기 대대장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어. 병사들만 잡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민간인들한테도 얼마나 고압적인지. 군인들한테 물건 외상 주고 돈 떼인 가게가 한둘이 아니야. 다 그 대대장이 시킨 거라더만. 권세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민간인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다. 우리 아들도 거기 있는데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밥은 무슨? 주말마다 그 대대장 개인 농장인지 뭔지에 불려나가서 일한다더만. 밥도 굶겨가면서. 쯧쯧 저러다 뭔 일 나지. 군대가 사람 만들러 가는 곳이지 노예 만들러 가는 곳인가. 할머니의 한숨 섞인 푸념 속에서 권세현은 방철규의 죄상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추악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는 둥 마는 둥 하고 식당을 나섰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대 담벼락을 따라 더 깊숙한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은 이제 관광객의 눈이 아닌
적진을 살피는 사단장의 눈으로 빛나고 있었다. 날이 어둑해지자 권세현은 흑사자 대대의 정문 근처로 다시 접근했다. 그녀는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하지만 위병소의 상황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다. 마침 위병 교대 시간인지 일단의 병력들이 위병소 앞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멀리서 봐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는 사내가 서 있었다. 방철규 중령이었다. 그는 훈련복 차림이었지만 터질 듯한 근육질의 몸과 붉게 상기된 얼굴은 그가 보통 성격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는 근무 교대를 준비하던 한 젊은 해병, 일병 계급장을 단 병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 새끼 봐라. 복장 불량. 대가리 박아. 방철규의 고함 소리는 밤 공기를 찢고 권세현의 귀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그 병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다급하게 머리를 바닥에 박았다. 내 놈은 위병소 근무자가 자기 총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 총기 멜빵, 이거 꼬인 거 안 보여? 이 개새끼야. 방철규는 병사의 어깨에 걸린 소총 멜빵을 거칠게 잡아챘다. 멜빵이 한 바퀴 꼬여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사소한 지적조차 하기 민망한 흠이었다. 이따위 정신 상태로 적을 맞이하겠다고. 내 놈 하나 때문에 대대 전체가 몰살당하는 거야. 이 쓸모없는 새끼. 그는 일병의 머리를 군홧발로 툭툭 찼다. 명백한 폭행이었다. 주변의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은 그 누구도 감히 그를 말리지 못하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 순간 권세현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녀는 나무 그늘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위병소의 밝은 조명이 그녀의 모습을 비췄다. 저기요. 권세현은 일부러 힘을 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로 말했다. 방철규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조명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권세현을 쏘아보았다. 웬 아줌마야? 여긴 군사 통제 구역이야. 당장 꺼져. 권세현은 위병소 앞까지 다가가 멈춰섰다. 그녀는 머리를 박고 떨고 있는 병사와 방철규를 번갈아 보았다. 지나가다 봤는데 좀 심하신 것 같네요. 저 젊은 군인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일 텐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방철규는 잠시 어이가 없다는 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검은색 등산복 차림에 볼품없는 중년 여자. 그는 코웃음을 쳤다. 뭐? 귀한 아들? 아줌마. 군대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 여긴 당신 같은 아줌마들이 남을 캐러 오는 뒷산이 아니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건 훈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당장 그만두시죠, 지휘관님. 지휘관이라는 말에 방철규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민간인 여자가 자신에게 명령을 하려 드는 것이었다. 그는 머리를 박고 있던 병사를 발로 걷어차 일으켜 세우고는 권세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국민? 국민은 무슨?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행패야. 이 여자년이 미쳤나? 그의 입에서 여자년이라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튀어나왔다. 권세현의 눈빛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지금 하신 말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 푸하. 방철규는 배를 잡고 웃었다. 인연이 진짜 돌았네. 야, 너 뭐야? 정체가 뭐야? 간첩이야? 아니면 군인들한테 몸 팔러 온 년이야? 그의 말은 성희롱을 넘어섰다. 명백한 범죄였다. 위병소의 병사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권세현은 차분하게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음기 스위치를 켰다.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슨 짓? 미친년한테 꺼지라고 하는 짓이다. 왜? 야, 네 년이 해병이라도 되냐?
방철규는 그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세게 밀쳤다. 권세현이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니년이 뭘 안다고 군대에 대해서 왈가왈부야. 해병대 기수 몇 기야? 기수도 없는 것이. 그는 권세현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역겨운 냄새가 권세현의 코를 찔렀다. 아줌마 마지막 경고야. 곱게 꺼져. 아니면 내가 오늘 밤에 심심한데 저기 창고 가서 나랑 단둘이 면담 좀 할까? 응. 방철규가 음흉하게 웃으며 그녀의 팔목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권세현은 그 손을 가볍게 피하며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방철규 중령. 지금 이 순간부로 당신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 뭐? 방철규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권세현은 모자를 벗어 던졌다. 위병소 조명 아래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군인의 위엄이 드러났다. 아니, 직무정지가 아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증을 꺼내 방철규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소장 권세현이다. 이 개새끼야. 방철규의 눈이 공무증에 박힌 2개의 별과 권세현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 그의 붉었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강철 목련 해병 이사단장 권세현. 자신이 어제 식당에서 욕했던 바로 그 여자 사단장이었다. 사단장님?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현역 해병대 투스타 장군에게, 그것도 상관에게 여자년 몸 팔러온 년이라며 성희롱과 폭언을 퍼부은 것이었다. 위병소 근무자 전원 저자를 즉각 체포한다. 상관 모욕 및 폭행, 성희롱 현행범이다. 당장. 권세현의 명령이 백령도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다. 위병소의 밝은 조명은 방금 전까지 폭군으로 군림하던 방철규 중령의 얼굴에서 핏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의 붉고 성난 황소 같던 기세는 간데없고 마치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의 공포 어린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사단장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졌다. 권세현이라는 이름과 공무증에 선명하게 박힌 2개의 별. 그것은 현실이 아니어야 했다. 김포와 강화도를 지키는 해병대 이사단장. 해병대 최초의 전투부대 여성 사단장이자 현역 해병이라면 그 이름을 모를 리 없는 강철 목련. 어떻게? 왜? 저런 등산복 차림의 아줌마가. 사단장님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철규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혹시 신분을 사칭한 민간인이거나 그를 노린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의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게 진짜라고. 그가 공무증을 향해 경련하듯 손을 뻗자 권세현이 손을 뒤로 빼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히 그걸 만지려 드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해병을 지휘하는 사단장의 위엄 그 자체였다. 그녀는 머리를 박고 있던 강신우 일병을 향해 고갯짓했다. 일어나라. 강 일병은 지시에 따르면서도 여전히 공포에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권세현은 위병소의 다른 병사들을 쏘아보았다. 그들은 총을 든 채로 완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자신의 대대장이 정체 모를 여성에게 압도당하고 그 여성이 스스로를 사단장이라 칭하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뭘 꾸물거리는가? 권세현의 불호령이 밤 공기를 찢었다. 상관 모욕죄 현행범이다. 내 놈들의 대대장은 방금 전 본관에게 몸 파는 년 미친년이라는 모욕과 함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을 자행했다. 이는 이 자리의 전원이 증인이다. 당장 저자의 무장을 해제하고 체포하라. 이건 명령이다.
명령. 그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병사들의 몸을 강제로 움직이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망설였다. 매일같이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던 대대장을 자신들의 손으로 체포하라는 명령이었다. 이 새끼들이 저 여자 말 믿는 거야. 저거 가짜야. 당장 전현을 끌어내지 못해. 방철규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위병소의 소란을 듣고 대대본부에서 황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방철규 대대의 작전과장이자 오늘의 당직 사관인 오진욱 대위였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위병소에서 무슨 소란? 오진욱 대위는 헐레벌떡 달려오다 그 자리에 멈춰섰다. 새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신의 대대장과 그를 노려보며 서 있는 정체불명의 등산복 차림 여성.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위병 근무자들. 방중령님? 이분은 민간인이십니까? 민간인께서는 당장. 오진욱 대위가 상황을 파악하고 권세현에게 다가가려 하자 권세현이 그를 막아 세우며 자신의 공무증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해병대 제2사단장 권세현 소장이다. 오진욱 대위의 눈이 공무증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호흡이 멎었다. 그는 방철규와는 달랐다. 그는 장교 교육 과정에서 권세현 소장의 사진과 신상을 수없이 봐왔다. 그녀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경례. 필승. 오진욱 대위가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이 사단장이 왜 백령도에 그것도 이런 차림으로. 오 대위. 귀관은 당직 사관인가? 예, 그렇습니다. 작전과장 대위 오진욱입니다. 좋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정확히 수행한다. 권세현은 방철규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귀관의 대대장 방철규 중령은 방금 전 본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성희롱을 자행 상관 모욕죄를 저질렀다. 본관은 이 모든 내용을 녹취하고 있으며 위병소 근무자 전원이 그 증인이다. 오진욱 대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방금 전 방철규가 위병소에서 고래고래 지르던 여자년 미친년 소리가 당직실까지 들려왔었다. 그 대상이 현역 사단장이었다니. 방철규 중령을 상관 모욕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한다. 대대 유치장에 감금하고 본관에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누구와의 접촉도 금지시킨다. 당장 집행하라. 예, 알겠습니다. 오진욱 대위가 경례를 붙이고 위병들에게 소리쳤다. 뭘 꾸물거려. 당장 방철규 중령님 아니 방철규 중령 체포한다. 수갑 가져와. 그제야 병사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병소에서 수갑을 들고 나와 방철규에게 다가갔다. 이거 놔. 오 대위, 너 미쳤어. 내가 누군지 몰라. 이거 놔. 방철규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그의 위험은 사라진 뒤였다. 병사들은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를 거칠게 제압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방철규의 두 손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졌다. 그 순간 방철규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백령도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현역 사단장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범죄자일 뿐이었다. 사단장님. 그는 무릎을 꿇었다. 수갑을 찬 채로 권세현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려 했다. 사단장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사단장님.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부짖었다. 그 처절한 모습에 방금 전까지 그에게 폭행당하던 강일병조차 몸을 떨었다. 권세현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용서?
내 놈은 지금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니다. 그녀는 오진욱 대위를 보았다. 끌고 가라. 더 이상 저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오진욱 대위와 병사들이 축 늘어진 방철규를 일으켜 세워 대대 본부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제발. 하는 그의 비명은 밤 공기 속으로 처절하게 묻혀갔다. 위병소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권세현은 아까 머리를 박고 있던 강신우 일병에게 다가갔다. 강 일병은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권세현은 말없이 그의 군모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리고 그의 소총 멜빵, 방철규가 트집 잡았던 그 꼬인 멜빵을 손수 풀어 바로잡아 주었다. 괜찮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살기 대신 낮고 차분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많이 무서웠나? 강신우 일병은 그 한마디에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그는 군인으로서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기도 했지만 난생 처음 느껴보는 구원의 감정 때문이기도 했다. 괜찮습니다. 아니다. 괜찮지 않았겠지. 권세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 밤 내가 겪은 일 그리고 내가 본 것 모두 잊지 마라. 불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정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너는 오늘 그 첫 순간을 목격했다. 그녀는 강 일병을 지나쳐 어둠에 잠긴 흑사자 대대 본부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산복 차림은 여전했지만 그 어떤 장군의 전투복보다도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껐다. 첫 번째 증거는 확보되었다. 이제 썩어 문드러진 흑사자 대대의 심장부로 들어갈 차례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백령도의 차가운 돌바닥을 단단하고도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흑사자 대대 지휘 통제실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했다. 당직사관 오진욱 대위가 방철규 중령을 유치장에 감금하고 돌아왔을 때 권세현 소장은 이미 지휘 통제실 중앙 작전 상황판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등산복 차림은 여전히 이질적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백은 실내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직 근무 중이던 통신병과 작전병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신들의 장비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 대위. 예, 사단장님. 오진욱 대위가 각 잡힌 자세로 경례했다. 자네가 임시로 대대 지휘를 맡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해병대 유교단장에게 내 위치와 현재 상황을 보고하라. 권세현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단호했다. 보고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한다. 현 시간부로 이사단장, 흑사자 대대 방문 중. 대대장 방철규 중령, 상관 모욕 및 성희롱 현행범으로 이사단장 직권 체포. 상세 보고는 추후 본인이 직접 하겠음. 이라고.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보고하라. 오진욱 대위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사단장이 유교단 예하 대대장을 직권 체포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여단장, 나아가 해병 대사령부까지 뒤집힐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리고 권세현이 말을 이었다. 이 시간부로 대대장실, 작전과 군수과 사무실을 포함한 모든 행정반을 즉각 폐쇄한다. 정문과 후문에 헌병 초병을 세우고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라. 내일 아침 이사단 헌병대와 감찰 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그 누구도 그 어떤 서류나 컴퓨터에도 손대지 못하게 하라. 모든 것이 증거다. 알겠습니다. 오진욱 대위는 다급하게 통신병에게 유교단장과의 비상통신 연결을 지시하고 당직 부사관에게 초병 임무를 하달했다. 지휘통제실이 바쁘게 돌아가는 동안 권세현은 작전 상황판을 말없이 응시했다. 백령도의 정교한 해안 방어 지도.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지도 위에 그려진 방어선이 아니라
그 지도 뒤에 숨겨진 부패의 거미줄이 보였다. 방철규 중령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편지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백령도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비호하거나 최소한 묵인해준 상급자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지휘통제실의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유교단 지휘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오진욱 대위가 긴장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필승. 흑사자 대대 작전과장 오진욱 대위입니다. 예. 지금 사단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오진욱 대위가 식은땀을 닦으며 수화기를 권세현에게 건넸다. 사단장님 유교단장님이십니다. 권세현은 수화기를 받아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권 소장,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이사단장이라지만 여긴 내관할 구역이야. 엄연히 지휘계통이라는 게 있는데 내 예하부대 대대장을 나한테 보고도 없이 체포해. 이게 군법에 맞는 행동이라 생각하십니까? 유교단장 장기훈 준장의 녹이 어린 목소리였다. 그는 방철규 중령과 해병대 동기 기수는 아니었지만 사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다. 권세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장기훈 준장. 그녀가 계급을 부르자 장 준장은 순간 말을 멈칫했다. 귀관은 지금 지휘계통을 논하는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령부 감찰도 아니고 타부대 사단장이 와서. 그럼 묻지. 권세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귀관의 예하 부대장이 현역 소장이자 상급자인 나에게 몸 파는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퍼붓고 창고 가서 단둘이 면담 좀 하자며 성희롱을 하는 것을 귀관은 지휘계통에 따른 훈육이라 부르는가? 뭐라고요? 장기훈 준장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떨렸다. 그는 방철규가 사고를 쳤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내 계급과 성별을 떠나서 권세현이 말을 이었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며 명백한 범죄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녹취했고 위병소 전원이 증인이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겠나? 그것은 방중령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지. 그놈이 원래 좀 거칠긴 해도 거친 것과 범죄를 구분 못하는가? 장준장. 나는 지금부터 방철규 중령의 개인 비리는 물론 흑사자 대대 전체의 부조리를 뿌리 뽑을 것이다. 나는 이 사안을 해병대 사령부에 직보할 것이다. 장 준장은 지금부터 본관의 조치에 전적으로 협조하던가 아니면 방철규 중령의 공범으로 간주되던가. 선택은 귀관이 하라. 공범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귀관의 여단 본부로 직접 가겠다. 그때까지 방철규 중령과 접촉하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 마라. 만약 그런 정황이 포착된다면 그땐 장 준장, 당신의 별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알겠나? 권세현은 장 준장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수화기를 세게 내려놓았다. 쾅 하는 소리가 지휘통제실을 울렸다. 그녀는 다시 오진욱 대위를 바라보았다. 오 대위는 사단장이 준장을 박살내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넋이 나가 있었다. 오 대위. 예, 사단장님. 자네는 방중령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오진욱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여기서 줄을 잘못 서면 자신의 군 생활도 끝장날 수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권세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려운가? 내 지휘관을 고발하는 것이? 좋다. 그럼 묻지. 자네는 해병인가? 예. 해병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배웠다. 나는 자네들이 방금 전까지 저런 폭군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제보가 없었다면 내가 이 한밤중에
이 차림으로 여기까지 왔을 것 같은가? 오진욱 대위의 눈이 커졌다. 제보. 그렇다. 누군가 용기를 냈던 것이다. 이제 내가 왔다. 진실을 말할 기회다. 내가 자네들을 지켜주겠다. 방철규 중령의 개인 농장 어디에 있지? 부대 물자를 횡령한 장부 어디에 숨겼지? 폭행과 성희롱 피해자들 누구지? 말하라. 침묵하는 순간 자네도 공범이 되는 거다. 오진욱 대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지난 1년간 방철규 밑에서 겪었던 수모를 떠올렸다. 자신의 눈앞에서 폭행당하던 병사들, 성희롱 발언에 눈물 찢던 여군 하사들. 그는 더 이상 비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농장은 진촐리 외곽, 지금은 폐쇄된 해안 3초소 근처에 있습니다. 해안 3초소. 네.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주말마다 진지 보수 공사라는 명목으로 병사들을 동원했지만 사실은 방중령의 개인 농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돼지와 닭을 기르고 텃밭을 가꾸게 했습니다. 권세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작전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사단장님 군수과장이 방중령의 지시로 유류고의 유류를 정기적으로 빼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매달 유류고의 재고 장부는 전부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기름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마 농장 트랙터나 방중령의 개인 차량으로 갔을 겁니다. 또 다른 통신 부사관이 나섰다. 병사 식당의 부식도 최고급 재료는 전부 방중령의 관사로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병사들은 항상 남은 재료로만 식사를 했습니다.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한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었다. 방철규의 폭정 아래 숨죽여왔던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다. 권세현은 그들의 모든 증언을 말없이 들었다. 그녀는 오진욱 대위에게 명령했다. 오 대위. 지금 즉시 대대의 모든 중대장 및 행정보급관을 지휘통제실로 소집하라. 한 명도 빠짐없이. 예, 알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썩은 뿌리를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 그녀의 눈은 흑사자 대대의 심장, 그 가장 어두운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백령도의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한 백령도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권세현 소장은 지휘통제실에서 흑사자 대대의 모든 중대장과 행정보급관들을 소집해 대기시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로터 소리가 들려왔다. 김포 2사단에서 출발한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 2대가 흑사자 대대 연병장에 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다.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그녀의 충직한 부관 유정민 소령이었다. 그 뒤로 완전 무장한 2사단 헌병대 특수임무대 병력과 감찰실, 법무실의 정예 장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부대처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사단장님, 유정민 소령이 달려와 격려했다. 유 소령 고생했다. 권세현은 짧게 답하고 헌병대장인 박진성 중령을 불렀다. 박 중령. 예, 사단장님. 헌병대는 즉시 대대 유치장에 감금된 방철규 중령의 신병을 확보한다. 그리고 대대장실, 작전과 군수과 사무실 전체를 압수수색한다.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캐비닛, 개인 사물함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하라. 디지털 포렌식 팀은 서버 기록부터 분석한다. 알겠습니다. 감찰실 인원들은 지금부터 대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실시한다. 특히 방중령의 폭행, 폭언, 사적 지시, 성희롱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라. 피해자 신원 보호는 철저히 한다. 예, 사단장님.
권세현은 마지막으로 오진욱 대위를 불렀다. 오 대위. 자네는 헌병대 한 팀을 이끌고 진촐리 3초소 그 농장으로 안내하라. 현장의 모든 것을 체증하고 확보한다. 필승.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이사단 감찰팀은 흑사자 대대의 심장부를 향해 신속하게 퍼져나갔다. 방철규의 왕국이 문자 그대로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권세현은 유정민 소령과 함께 방철규의 농장 3초소로 향했다. 군용 차량이 좁은 비포장 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해안 철책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폐초소였다. 민간인의 접근이 완벽히 차단된 그곳에는 군부대 시설이라고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텃밭에는 온갖 종류의 채소가 자라고 있었고 옆에 축사에는 살찐 돼지 수십 마리와 토종닭 수백 마리가 울고 있었다. 초소 건물은 방철규의 개인 휴식처처럼 개조되어 있었고 그 옆에 창고는 굳게 잠겨 있었다. 문 열어. 헌병대원이 볼트 커터로 자물쇠를 절단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열렸다. 안에 들어선 모든 이들이 순간 숨을 멈췄다. 창고 안에는 부대 유류고에서나 볼 수 있는 드럼통 수십 개가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전투 식량 MRE 박스, 신형 전투화, 방한복, 심지어 통신 케이블과 폭파용 화약 상자까지 쌓여 있었다. 모두 군용 보급품, 즉 도난당한 군수품이었다. 이 개새끼가 권세현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부대의 전투력을 좀먹는 이적 행위에 가까웠다. 저 안쪽도 수색하라. 헌병대원이 창고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철제 캐비닛을 발견했다.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부숴라. 캐비닛이 열리고 그 안에서 검은색 표지의 두꺼운 장부 하나가 발견되었다. 유정민 소령이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입출금 내역으로 보이는 숫자들과 이름, 직책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사단장님, 이것은. 장부에는 제2준장, 관사 수리비 대납, K대령, 명절 선물 세트 발송, S상사, 자녀 축하금 전달 등 유교단 내부의 수많은 간부 이름과 함께 상납한 금품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방철규가 자신만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상급자들에게 뿌린 뇌물의 기록이었다. 권세현은 장부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방철규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유교단, 어쩌면 그 이상의 상급 부대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었다. 이놈이 감히 해병대의 명예를. 권세현은 장부를 덮었다. 유소령. 이 장부는 내가 직접 챙긴다. 헌병대는 현장의 모든 물품을 목록화하고 사진 촬영하라. 단 하나의 증거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녀는 즉시 대대본부로 복귀했다. 대대본부 건물, 지금은 임시감찰지휘소가 된 중대장실. 그곳에 방철규 중령이 헌병 2명에게 감시당한 채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밤사이 10년은 늙어 보였다. 권세현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방금 확보한 검은색 장부를 그의 앞에 탁 소리나게 던졌다. 방철규의 눈이 장부를 확인하고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가 가장 은밀하게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였다. 내 놈의 왕국은 끝났다. 권세현의 목소리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농장을 찾았고 장부도 발견했다. 내 놈이 빼돌린 군수품, 횡령한 유류, 그리고 이 장부에 적힌 내 놈의 공범들까지 전부 파악했다. 방철규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 끄끄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해병대 명예에. 명예. 권세현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에 방철규의 어깨가 짐승처럼 움츠러들었다.
내 놈의 더러운 입에 명예라는 단어를 담지 마라. 내 놈이 짓밟은 어린 해병들의 인권은 내 놈이 굶기고 노예처럼 부린 그 병사들의 피눈물은 내 놈이 여자년이라 모욕하며 성희롱한 여군들의 수치심은 그게 내 놈이 말하는 해병대 명예인가. 그녀의 질책은 방 안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권세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감정을 다스렸다. 그리고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내 놈을 용서하러 온 것이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러 왔지. 그녀는 의자에 앉아 방철규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하지만 내 놈에게도 마지막 기회는 주겠다. 개과천선의 기회가 아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평생 씻을 수 없을 테니 이것은 내가 사랑한다던 그 해병대에 속죄할 마지막 기회다. 그녀는 검은색 장부를 방철규 쪽으로 밀었다. 장부는 제2준장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에서 열려 있었다. 이 장부, 너 혼자 한 짓이 아니더군. 방철규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내 놈의 썩은 뿌리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내 놈의 입으로 직접 풀어라. 내가 무너뜨린 해병대의 명예를 내 놈의 진술로 아주 조금이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다. 그게 내가 이 붉은 명찰을 달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 물론 내 놈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지. 방철규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잡았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헌병이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사단장님, 유교단장 장기훈 준장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지금 건물 밖에 와 있습니다. 권세현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들여보내. 잠시 후 굳은 얼굴의 장기훈 준장이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는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듯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권 소장, 아무리 그래도 이건 월권이요. 내 부대를 이렇게 헤집어 놓고.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색 장부와 그 장부를 붙들고 있는 방철규에게 닿았다. 장기훈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는 저 장부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권세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장부를 집어들고 장기훈 준장에게 다가갔다. 월권이라. 장 준장. 그녀는 장부를 펼쳐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장부에 제2장군 관사 난방 설비 교체비 대납이라고 적힌 이 제2장군이 혹시 귀관 장기훈 준장인가? 장기훈 준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는 방철규와 공범이었던 것이다. 권세현은 방철규와 장기훈을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 아주 볼만하군. 대한민국 해병대의 수치들. 그녀는 문을 지키고 선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박중령, 이자도 체포하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다. 권 소장, 당신이 뭔데? 장기훈 준장이 소리쳤지만 헌병대원들이 즉시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유교단은 오늘부로 해병대 사령부의 직권 감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귀관들의 구속 수사다. 권세현은 2명의 범죄자를 뒤로하고 방을 나섰다. 밖은 이미 환한 아침이었다. 연병장에는 흑사자 대대의 전 장병이 모여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폭군에 대한 공포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과 희미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권세현은 그들 앞에 섰다. 그녀의 등산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백령도의 등대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막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이 시작된 참이었다.
백령도 흥룡부대 유교단 본부의 공기는 문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여단장 장기훈 준장이 자신의 집무실 입구에서 이사단 헌병대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광경은 그곳에 근무하던 모든 참모와 병사들에게 현실감을 잃게 만드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그들은 백령도라는 고립된 섬의 절대자였던 여단장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권 소장, 당신 제정신이야. 이거 당장 풀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알아. 장기훈 준장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발악했다. 그러나 그의 어깨를 누르는 헌병대 특수임무대 병사들의 악력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의 충성심은 오직 2개의 별을 단 권세현 소장에게만 향해 있었다. 권세현은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여단 지휘 통제실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이미 그녀의 부관인 유정민 소령이 통제실을 장악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여단 지휘부 참모 전원 소집 완료했습니다. 통제실 중앙에는 흥룡부대의 주요 참모들, 대령급의 참모장부터 각 처의 중령급 실무자들까지 수십 명이 굳은 얼굴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한 당혹감, 분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방철규와 장기훈이 만든 검은 장부에 자신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권세현은 등산복 차림 그대로 지휘관석에 섰다. 그녀의 복장은 이곳의 엄숙한 군기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장군보다 날카롭게 빛나며 통제실 전체를 압도했다. 나는 해병대 제2사단장 권세현 소장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통제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렸다. 제군들도 방금 보았을 것이다. 본관은 이 시간부로 흥룡부대 여단장 장기훈 준장과 예하 흑사자 대대장 방철규 중령을 뇌물수수,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그리고 상관 모욕 혐의로 직권 체포했다. 참모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하극상이 아니다. 지휘계통을 무시한 월권도 아니다. 이것은 정풍이다. 해병대의 붉은 명찰에 묻은 더러운 오물을 닦아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외과 수술이다. 그녀는 참모들을 한 명 한 명 훑어보았다. 본관은 어젯밤 한 민간인 여성의 신분으로 이 섬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부하를 개새끼라 부르며 군홧발로 짓밟는 지휘관을 보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군수품을 빼돌려 자신의 농장을 채우는 도둑을 보았다. 그리고 현역 사단장에게 몸 파는 년이라며 성희롱을 자행하는 짐승만도 못한 자를 보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참모들의 가슴에 박혔다. 나는 묻겠다, 제군들. 제군들은 정녕 이 모든 것을 몰랐는가? 알면서도 침묵했는가? 아니면 그 떡고물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었는가? 그 누구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권세현의 질책은 그들의 전곡을 찔렀다. 지금 이 순간부로 흥룡부대는 해병대사령부의 직권 감찰에 들어간다. 본관은 해병대사령관님의 재가가 있기 전까지 이 섬의 모든 작전과 행정 통제권을 임시로 인수한다. 그녀는 참모장을 지목했다. 참모장은 현 시간부로 유교단의 모든 행정 서류와 전산 자료를 봉인하고 이사단 감찰팀의 통제에 따른다. 그 어떤 자료의 파기나 은닉 시도도 증거인멸로 간주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참모장이 경직된 자세로 격려했다. 그리고 유소령. 예, 사단장님. 흑사자 대대로 연결해라. 전 대대원이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준비한다. 잠시 후 흑사자 대대 연병장에 모인 1000여 명의 병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폭군이었던 대대장과 그 대대장을 비호하던 여단장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뒤였다.
흑사자 대대 장병 여러분. 나는 이사단장 권세현 소장이다.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어제 위병소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던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어젯밤 여러분의 대대장은 본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저질렀다. 하지만 본관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나 개인의 모욕감을 갚아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진 않았지만 강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편지를 읽었다. 백령도의 왕 밑에서 신음하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주말마다 사적인 농장에 끌려가 노예처럼 일해야 했던 여러분의 고통을 읽었다. 부모님께 드릴 전화 한 통조차 감시당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절망을 읽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강신우 일병도 그 대열 속에서 주먹을 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의 고통을 저 높은 장군이 알고 있었다. 미안하다. 권세현의 그 한마디에 연병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더 일찍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이 붉은 명찰의 긍지를 잃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의 상관인 우리가 그것을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휘관으로서 해병대 선배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러나 오늘부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방철규와 장기훈 그리고 그들에게 빌부터 부하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그 부패의 무리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더 이상 폭군의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명예로운 해병이다. 오늘부터 이 흑사자 대대는 가장 명예롭고 가장 강하며 가장 서로를 존중하는 부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내가 이 권세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연병장에서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순식간에 천둥과 같은 함성이 되어 백령도의 하늘을 뒤덮었다. 그것은 억눌려왔던 울분의 토해냄이자 새로운 희망을 향한 환호였다. 같은 시각 흑사자 대대 유치장에 격리된 방철규 중령은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권세현이 마지막으로 던진 속죄라는 단어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이사단 법무실장이 그를 찾아왔다. 방철규 중령. 사단장님의 명이다. 협조는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그 검은 장부 상세히 설명해라. 방철규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이것은 화성박 이사라는 인물이 관리하는 비밀 자금책입니다. 화성박 이사? 네.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화성시를 뜻합니다. 박 이사는 해병대 예비역 소장 출신인 박만득 씨를 칭하는 은어입니다. 그는 지금 방위산업체 로비스트로 일하며 해병대 내부의 인사와 군수품 계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무실장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유교단 비리가 아니었다. 장기훈 준장은 그 박 이사의 라인을 타고 진급한 사람입니다. 저는 장 준장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했고 장 준장은 그 돈의 일부를 다시 박 이사에게 보냈습니다. 그 대가로 저희는 군수품을 빼돌려도 감찰을 피할 수 있었고 인사고과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다른 이름들은 전부 그 카르텔의 일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유교단은 물론이고 사령부 본부에도 그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철규의 자백이 이어지는 동안 권세현은 유교단 지휘통제실에서 해병대사령관과 직통 전화를 연결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이사단장 권세현 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해병대사령관 윤성준 중장의 격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 소장,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유교단장을 체포해 백령도를 뒤집어놔? 자네 눈엔 지휘계통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는가? 당장 모든 조치를 중단하고 화성으로 복귀해. 권세현은 사령관의 분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사령관님, 죄송하지만 복귀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방금 전 흑룡부대 부패의 몸통을 확인했습니다. 장기훈 준장은 꼬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뿌리는 사령관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 화성에 있었습니다. 권 소장,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해병대 예비역 소장 박만득, 현직 방산 로비스트. 그자가 주축이 된 부패 카르텔이 유교단을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장기훈 준장은 그 하수인이었고요. 제가 지금 이 손으로 그 모든 상납 내역이 담긴 비자금 장부를 들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윤성준 사령관은 박만득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선배 기수이자 해병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로였다. 그 장부 신빙성이 있는가? 사령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져 있었다. 방철규 중령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어젯밤 직접 겪은 일도 있습니다. 사령관님, 권세현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다. 사령관님께서는 현역 여군 소장이 부하에게 몸 파는 년이라는 소리를 듣고 성희롱을 당했는데도 지휘계통 운운하며 이 사건을 덮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덮을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만약 사령부에서 저의 조치를 중단시키려 하신다면 저는 이 장부와 제 녹취록을 들고 국방부 장관님께 직접 가겠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자 그녀의 결의였다. 사령관님, 이것은 해병대의 위기가 아니라 해병대가 다시 태어날 기회입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낼 수술의 기회입니다. 사령관님께서 그 칼자루를 쥐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그 칼이 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권 소장, 자네는 언제나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군. 윤성준 사령관이 말했다. 좋다. 내일 아침까지 그 장부의 사본과 방철규의 진술서를 확보해서 화성으로 오라. 내가 직접 그 뿌리를 확인해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 소장. 예, 사령관님. 잘했다. 해병은 그래야지. 전화가 끊겼다. 권세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지휘통제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빛이던 백령도의 하늘이 어느새 맑은 쪽빛으로 개이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화성을 향해 북상하고 있었다. 다음 날 화성에 위치한 해병 대사령부 본청은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다. 백령도에서 현역 여단장이 예하 부대도 아닌 이사단장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고 그 파장은 사령부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권세현 소장은 상륙 기동 헬기로 화성 기지에 도착했다. 그녀는 더 이상 등산복 차림이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이 각이 잡힌 해병대 정복, 가슴에는 그녀가 받은 무공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고 어깨에 두 개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갑게 빛났다. 그녀가 본청 로비에 들어서자 복도를 오가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심, 호기심, 그리고 어떤 이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적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해병대의 성역을 건드린 이단아, 혹은 조직의 치부를 드러낸 배신자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사령관 집무실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수많은 고위 장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그녀의 오랜 선배이거나 동료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그녀를 유령처럼 무시하거나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볼 뿐이었다. 마침내 사령관 집무실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윤성준 사령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넓은 회의 테이블에는 사령부의 핵심 수뇌부가 모두 모여 있었다. 부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그리고 인사참모부장까지 모두가 해병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었다. 필승, 소장 권세현 명령에 따라 복귀했습니다. 권세현이 우렁찬 목소리로 격려했다.
윤성준 사령관은 무거운 표정으로 턱짓을 했다. 앉게. 권세현이 자리에 앉자마자 날카로운 공격이 시작되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참모장인 강태준 소장이었다. 그는 박만득 이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권 소장. 나는 도저히 이번 사태를 이해할 수가 없네. 강 소장이 펜을 테이블에 딱딱 부딪히며 말했다. 자네가 이사단장이야 아니면 감찰실장이야? 남의 부대에 사복을 입고 잠입해서 지휘관을 체포해. 이게 정상적인 군인의 행동인가? 자네의 그 돌출 행동 때문에 해병대 전체가 언론의 조롱거리가 될 판이야. 인사참모부장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장기훈 준장이 설령 비리가 있었다 한들 그건 우리 사령부 감찰실이 조용히 처리할 일이었어. 그걸 자네가 백령도 전체가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쇼를 해? 부대의 사기는 생각해봤나? 가뜩이나 여군 지휘관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자네가 스스로 그 우려를 증명하고 있어. 너무 감정적이고 독단적이야. 그들의 공격은 교묘했다. 그들은 방철규와 장기훈의 범죄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권세현의 절차와 방식만을 문제 삼았다. 그녀를 조직의 화합을 깨트린 독선적인 지휘관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였다. 권세현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었다. 테이블에 모인 장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다.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방관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비난이 잠시 잦아들었을 때 권세현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철 2개를 꺼냈다. 참모장님. 제가 감정적이고 독단적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녀는 첫 번째 서류철을 열었다. 이것은 흑사자 대대에서 확보한 검은 장부의 사본과 방철규 중령이 자백한 진술서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여기에는 장기훈 준장이 박만득 이사에게 얼마의 돈을 상납했는지, 그 돈으로 어떤 인사청탁을 했는지, 군수품을 빼돌려 어떤 방산업체에 넘겼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두 번째 서류철을 열었다. 이것은 제가 어젯밤 이사단 감찰팀을 통해 확보한 흑사자 대대 병사들의 진술서입니다. 권세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진술서 한 장을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일병 강신호. 대대장님은 매주 주말 저희를 개인 농장으로 불러내 돼지 축사를 청소하게 했습니다. 거부하는 동기는 창고로 끌려가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해병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그녀는 다음 장을 집어들었다. 병장 김철민. 병사 식당에 나와야 할 흑돼지 삼겹살과 전복은 단 한 번도 병사 식탁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대대장 관사와 상급부대 간부들의 회식 자리로 빠져나갔습니다. 저희는 썩은 김치와 멀건 깻묵국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권세현은 마지막 장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하사 이지수. 여군 부사관입니다. 방철규 중령은 회식 자리에서 제 허벅지를 만지며 여군이 몸이 유연해서 밤에 쓸모가 많겠다는 성희롱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제가 저항하자 방 중령은 저를 격오지 초소로 전출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권세현은 서류철을 테이블에 3개 내던졌다. 쾅 하는 소리가 장군들의 심장을 울렸다. 이게 바로 참모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용히 처리할 일이었습니까? 이게 인사참모부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대의 사기였습니까? 그녀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외침에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절차? 방식? 좋습니다. 제가 만약 정식으로 감찰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군가가 저 장부의 주인인 박만득 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지도 모르지. 권 소장,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강태준 참모장이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다. 말 그대로입니다. 권세현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이 장부에 강 참모장님의 조남도 올라와 있더군요. 강 장군 유럽 출장 시 명품 시계 대납. 맞습니까? 강태준 참모장의 얼굴에서 비핏기가 가셨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윤성준 사령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모두 그만. 사령관의 분노는 권세현이 아닌 그의 참모들을 향해 있었다. 이게 지금 우리 해병대의 현주소란 말인가. 부하들 밥을 시움쳐 먹고 여군을 성희롱하고 적과 싸워야 할 군수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해병대 정신이었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권세현을 바라보았다. 권 소장, 자네 말이 맞았네. 이건 수술이 필요해. 아주 고통스럽고 전면적인 수술이. 그는 강태준 참모장을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강 소장, 자네는 이 시간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 감찰실장은 강태준 소장을 즉각 조사하라. 사령관님, 닥쳐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강태준 소장이 헌병대에 의해 끌려나가자 회의실은 공포에 휩싸였다. 윤성준 사령관은 권세현에게 다가왔다. 권 소장, 자네에게 정풍작전의 전권을 위임하겠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하라. 이 썩어 빠진 카르텔의 뿌리를 박만득이든 그 뒤에 있는 누구든 모조리 뽑아내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사령관님, 그 명령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권세현은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백령도 흑사자 대대, 임시 대대 지휘를 맡은 오진욱 대위는 전 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그는 병사들 앞에 섰다. 장병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했던 비겁한 지휘관이었습니다. 방철규 중령이 두려워 불의를 보고도 눈감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하지만 오늘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사단장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병사 한 명에게 큰 쇠망치를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모든 병사가 보는 앞에서 방철규가 노예처럼 부리던 그 불법 농장, 돼지 축사의 입구로 걸어갔다. 이것은 부패의 상징이자 우리의 수치였다. 오진욱 대위는 쇠망치를 높이 들어 올려 축사에 잠긴 문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썩은 나무 문짝이 박살나며 날아갔다. 우리의 수치를 오늘 우리가 직접 부순다. 다시는 이 땅에 그 어떤 부조리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쇠망치와 곡괭이로 썩어빠진 농장의 울타리와 축사를 부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하는 해방의 의식이었다. 강철 목련이 화성에서 피운 폭풍은 그렇게 백령도의 가장 낮은 곳까지 불어닥치고 있었다. 정풍작전은 해병대 창설 이래 가장 신속하고 광범위한 숙청 작업으로 기록되었다. 권세현 소장은 사령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사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병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집도의 그 자체였다. 첫 번째 칼날은 화성 박이사, 박만득 예비역 소장을 향했다.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오피스텔에서 방위산업체 관계자들과 골프 약속을 잡던 그는 들이닥친 헌병들의 군홧발 소리에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당신들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의 마지막 발악은 권세현이 직접 제시한 검은 장부와 방철규의 자백 영상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알선수재 혐의로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다. 한때 해병대의 전설로 불렸던 원로는 그렇게 역사의 오물 속으로 사라졌다. 방만득이 무너지자 부패의 카르텔은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화성사령부 본청에서만 현역 대령 3명과 준장 1명 강태준 소장 포함이 추가로 보직 해임되고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유교단은 말할 것도 없었다. 장기훈 준장은 물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비리를 묵인해준 참모들까지 모조리 군복을 벗어야 했다. 한 달 뒤 군사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주범 방철규 중령. 그는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부하 폭행 및 성희롱, 뇌물 공여 등 20가지가 넘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그는 권세현 소장이 주었던 속죄의 기회를 붙잡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눈물로 참회하며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협조를 했다. 저는 해병대의 명예를 배신한 죄인입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흐느꼈다. 저는 강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고통받은 흑사자 대대 장병들, 특히 강신우 일병과 이지수 하사에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저를 마지막으로 이 썩은 고리가 끊어지길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참회계 과천 섰는 정상 참작이 되었으나 그의 죄는 너무도 무거웠다. 그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장기훈 준장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방만득의 지시였을 뿐 나는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검은 장부라는 물증은 명백했다. 재판부는 그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방철규보다 더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폭풍 같은 한 달이 지나고 권세현 소장은 다시 자신의 임지 김포의 이사단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귀 직후 다시 헬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다시 백령도 흑사자 대대였다. 그녀가 헬기에서 내렸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한 달 전에 그 공포와 절망에 찌든 부대가 아니었다. 정식으로 대대장 보직을 승계받은 오진욱 중령 진급의 지휘 아래 흑사자 대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연병장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병사들의 전투복은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에 의한 강압적인 군기가 아니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그들의 경내에는 자부심이 넘쳤다. 필승. 대대장 중령 오진욱, 이하 흑사자 대대 전 장병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1000여 명의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필승 구호는 백령도의 바다를 뒤흔들 만큼 우렁찼다. 권세현은 오진욱 중령의 경례를 받았다. 오 중령, 부대 기강이 바로 섰군. 사단장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기강입니다. 권세현은 병사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흑사자 대대 장병 여러분. 한 달 만이다.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한 달 전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했다. 부조리를 뿌리 뽑고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대를 돌려주겠다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녀는 연병장 한편을 가리켰다. 한 달 전 방철규의 불법 농장이 있던 곳이었다. 그곳은 이제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고 있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손으로 부패의 상징을 무너뜨린 그 자리에 사령부는 최신식 병사 편의 시설과 실내 체력 단련장을 짓기로 승인했다. 여러분의 용기가 그것을 쟁취한 것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와으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참교육이라는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하게 가라앉았다. 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은 방철규도 장기훈도 아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였을지도 모른다. 불의를 보고 침묵했던 나약함,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다. 해병대 정신은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을 가리켰다. 약한 자를 짓밟고 선임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진정한 해병대 정신은 가장 강한 힘으로 가장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다. 불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간 해병대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쟁취했다.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진정한 해병이다. 권세현은 연설을 마치고 대열을 순시했다. 그녀는 익숙한 얼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어느새 상병이 된 강신우였다. 강신우 상병. 상병. 강. 신. 우. 강신우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늠름한 목소리로 경례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한 달 전의 공포와 눈물이 없었다. 오직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권세현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잘 버텼다. 그리고 고맙다. 내 용기 있는 첫 제보가 우리 해병대 전체를 구했다. 강상병, 내가 진정한 영웅이다. 강신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권세현은 그를 지나쳐 부대 정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백령도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렀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흑사자 대대의 여군 생활관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성희롱의 피해자였던 이지수 하사를 만났다. 이 하사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갈 수도 있었지만 당당히 흑사자 대대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 괜찮나, 이 하사? 예, 사단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이지수 하사는 밝게 웃었다. 아니, 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저를 여군이 아니라 부사관으로 동료 해병으로 대해줍니다. 권세현은 이지수 하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이 하사, 자네가 약해서 당한 것이 아니다. 그놈들이 비겁했을 뿐이지. 자네는 강한 해병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 필승, 명심하겠습니다. 권세현은 헬기에 오르며 자신이 떠나온 흑사자 대대를 바라보았다. 오진욱 중령과 병사들이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김포 2사단으로 복귀하는 헬기 안. 유정민 소령이 그녀에게 물었다. 사단장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령부에는 사단장님을 시기하는 적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권세현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유소령. 목련은 겨울의 추위가 두려워 꽃 피우기를 망설이지 않는다. 그녀의 눈이 다시 김포와 강화도 저 너머의 북녘 땅을 향했다. 강철 목련은 가장 추운 바람 속에서 가장 단단하게 피어나는 법이니까. 우리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금 조국을 지키는 해병의 붉은 피로 뜨겁게 뛰고 있었다. 정풍 작전의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지 석 달이 흘렀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창군 이래 가장 큰 내홍을 겪었지만 동시에 가장 절실했던 외과 수술을 감행한 뒤였다. 썩은 뿌리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고통스러운 상처가 남았지만 그 상처를 비집고 새로운 기풍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다시 서해의 최전선, 김포의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으로 복귀한 강철 목련 권세현 소장이 있었다. 그녀의 사단장실에서 바라보는 한강 하구의 겨울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하지만 사단 내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녀가 백령도에서 돌아온 이후 이 사단은 명실상부한 해병대 개혁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 있었다. 사단장님, 오늘 오후 전투력 측정 제3년대 1대대 준비 완료했습니다. 부관 유정민 소령의 보고에
권세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휘봉을 챙겨들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단순한 사격장이나 체력 단련장이 아니었다. 김포 평야 한복판에 조성된 최첨단 과학화 복합 전술 훈련장이었다. 권세현이 지휘 통제탑에 오르자 훈련장의 거대한 스크린에 여러 개의 화면이 동시에 떠올랐다. 적진을 정찰하는 드론의 시점, 돌격하는 해병들의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 시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소대장의 전술지도 화면까지. 훈련 개시. 그녀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3대대 1소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훈련의 시나리오는 적진 침투 및 고가치 표적 제거였다. 좌측 건물 옥상, 적 저격수 확인. 3분대 드론으로 견제. 1분대 우측으로 우회. 소대를 지휘하는 목소리는 앳되지만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갓 임관한 지 6개월 남짓된 최민서 소위 1소대장이었다. 그녀는 권세현 소장을 보며 해병대 장교의 꿈을 키운 권세현 키드 1기 세대이기도 했다. 방철규 중령이 지휘하던 흑사자 대대의 훈련이 고함과 폭력, 무의미한 얼차려로 가득 찼다면 최민서 소위의 훈련은 그 정반대였다. 그곳에는 불필요한 고함이 없었다. 오직 명료한 지시와 즉각적인 복명복창, 그리고 병사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신뢰의 언어만이 존재했다. 적 포격 감지, 전원 산계, 이 하사 부상자 확인. 한 병사가 훈련용 마일즈 장비의 피격 신호를 받자 분대 위생병인 이지수 하사가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렇다. 백령도 흑사자 대대에서 그 끔찍한 성희롱을 견뎌냈던 이지수 하사였다. 그녀는 정풍 작전 이후 가장 우수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싶다며 스스로 이사단 전입을 지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전투복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빠르고 능숙하게 부상병을 응급 처치하고 후송 절차를 지시하는 베테랑 부사관이었다. 권세현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저것이 그녀가 원했던 군대의 모습이었다. 계급이나 성별이 아닌 오직 실력과 임무 그리고 전우회로 굴러가는 조직. 훈련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다. 최민서 소위가 이끄는 1소대는 단 한 명의 전사자 없이 가상의 표적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훌륭하다, 최소위. 훈련 강평장에서 권세현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최소위의 어깨를 두드렸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마지막 퇴출로가 너무 단조로웠다. 적의 예비대가 추격했다면 3분대는 고립되었을 거다. 실전은 훈련보다 10배는 더럽고 치사하다. 퇴로까지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훈련에 즉각 반영하겠습니다. 최민서 소위와 병사들의 눈은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정확히 지적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지휘관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사단장실로 복귀한 권세현에게 유정민 소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사단장님, 화성에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인가? 해병대사령부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가 있었는데 사단장님을 제외한 전 사단장이 소집되었습니다. 권세현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그리고 정풍작전으로 공석이 된 사령부 참모장에 손병길 소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육군에서 전군에 온 인물입니다. 권세현은 손병길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해병대의 순혈주의를 신봉하며 해병대의 전통적인 기수 문화와 단결을 입에 달고 사는 구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풍작전으로 몰락한 박만득 라인에 숨겨진 후원자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유정민 소령이 목소리를 낮췄다. 손병길 참모장이 부임 일성으로 무너진 해병의 긍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조직의 화합을 깨는 내부의 적을 척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실상 사단장님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권세현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올 것이 온 것이었다. 썩은 뿌리를 도려냈지만 그 뿌리가 있던 축축한 땅까지 완전히 말리지는 못했다. 그녀가 만든 적들은 정풍 작전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예비역 장성단에서도 연일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군 사단장이라는 감투에 취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권세현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그래서 유소령, 자네는 내가 사퇴했으면 좋겠나? 권세현이 부드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유소령이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다만 걱정이 됩니다. 그들은 사단장님을 끌어내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두고 보게. 권세현이 다시 훈련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이 나를 공격할수록 나는 더 단단해질 뿐이야. 강철은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법이니까. 그녀의 예언은 정확했다. 일주일 뒤 해병대 이사단에 공식 공문 한 장이 하달되었다. 발신 해병대사령부 감찰실. 수신 이사단장. 제목 사령부 주관 불시 전투준비태세 검열. 일정은 불과 사흘 뒤였다. 검열단장은 신임 참모장 손병길 소장이 직접 맡는다고 했다. 사단 지휘부는 발칵 뒤집혔다. 이건 명백한 표적 감찰입니다. 3년 대장이 격분했다. 사흘 만에 사단 전체의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겠다니요? 이건 트집을 잡아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서류 작업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참모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위병소 근무자 교육부터 다시 시키고 생활관 정리 상태, 창고 물자 현황 손 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불시 검열은 모든 지휘관에게 재앙과도 같았다. 특히 검열관이 명백한 적의를 가지고 올 때에는 더욱 그랬다. 그때 권세현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탁 내리쳤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제군들, 방철규 중령이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나? 그녀의 뜬금없는 질문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는 보여주기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그의 연병장은 항상 완벽했지만 그의 창고는 비어 있었다. 그의 군기는 살아있는 듯 보였지만 그의 병사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그와 다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흘 뒤 손병길 소장이 이곳에 올 것이다. 좋다. 오라고 해라. 우리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사단장님, 참모장이 경악했다. 내 말은 권세현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검열을 위해 페인트 칠을 다시 하거나 병사들을 밤새워 서류 작업에 동원하는 짓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훈련,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일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지금 당장 고쳐야 할 문제이지 감춰야 할 치부가 아니다. 그녀는 회의실의 모든 지휘관을 쏘아보았다. 우리의 힘은 서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 훈련장의 흙먼지 속에서 나온다. 우리의 군기는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자신이 있는가 제군들. 우리의 맨 얼굴을 보여줄 자신이.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휘관들의 불안감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결의가 차올랐다. 했습니다. 좋다. 전부대는 하던 훈련을 계속한다. 검열단이 오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한다. 검열 뒤의 이사단 전체는 손병길 소장의 방문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분주하거나 부산스럽지 않았다. 그들은 평소처럼 훈련했고 평소처럼 장비를 점검했으며 평소처럼 경계 근무를 섰다. 보여주기를 위한 그 어떤 가식도 없었다. 바로 그날 저녁 사단 지휘 통제실의 정막을 깨는 경보음이 울렸다. 사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작전 참모의 다급한 외침에 권세현이 즉시 지휘관석으로 달려갔다. 보고해. 한강 하구 NLL 남단입니다. 미확인 고속정 한 척이 우리 측 수역을 침범, 김포 애기봉 전방 3km까지 접근 중입니다. 지휘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열상 감시장비 TOD가 잡은 영상이 떠올랐다. 작은 어선 크기의 배 한 척이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었다. 현재 시각부로 진돗개 하나 발령 준비. 전 연대의 비상소집 명령 하달. 작전 참모가 절차대로 소리쳤다. 그러나 권세현은 스크린을 노려보며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잠깐. 사단장님. 너무 빠르고 너무 노골적이야. 함정일 수 있다. 전 부대 비상은 유지하되 포격은 대기한다. 먼저 눈을 확보한다. 정찰 드론 즉각 출격시켜.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띄워. 알겠습니다. 수분 내로 청룡 부대의 최신의 정찰 드론이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곧이어 지휘통제실 스크린에 고해상도의 주간 영상이 전송되었다. 배를 확대해. 영상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것은 북한군의 경비정이 아니었다. 낡고 허름한 소형 어선이었다. 그리고 갑판 위에는 군인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의 사내 대여섯 명이 필사적으로 흰 천을 흔들고 있었다. 기관실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표류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론 통제관이 외쳤다. 권세현은 스크린을 응시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북한군의 기만 전술일 수도 혹은 정말로 조난당한 민간인일 수도 있었다. 구시대의 지휘관이라면 적의 기만술이라 단정하고 즉각 격침을 명령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단호한 조치로 포장될 수 있었으니까. 그때 유정민 소령이 속삭였다. 사단장님, 내일 손병길 참모장이 옵니다. 만약 적의 기만술인데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면 사단장님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입니다. 격침하는 것이. 권세현은 그를 돌아보았다. 유소령. 내가 흑사자 대대에서 뭐라고 했지? 진정한 해병 정신은 가장 강한 힘으로 가장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저들이 무장한 군인이라면 우리의 적이지만 만약 저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라면 그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약한 자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작전 참모. 이건 전투 상황이 아니다. 인도적 구조 작전으로 전환한다. 예. 사단장님, 하지만 명령이다. 해안경비대와 합동구조팀을 즉각 출동시킨다. 우리 측 고속단정 두 척은 어무 위치로 이동,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구조팀 외에는 절대 선제 사격 불허한다. 그녀는 통신 장비를 집어들었다. 어무 편대, 내가 직접 지휘한다. 고속단정 편대장 응답하라.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늠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필승. 고속단정 편대장 중령 오진욱. 현 시간부로 작전 수역 도착했습니다. 백령도 흑사자 대대를 성공적으로 안정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최전방 특수임무대 지휘관으로 영전한 오진욱 중령이었다. 오 중령. 반갑군. 상황은 들었나? 예, 사단장님. 조난 어선으로 추정됩니다. 구조팀 진입을 엄호하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를 구조팀은 제2사단 직할 탐색 구조중대 최정예 요원들입니다. 잠시 후 거친 물살을 가르며 해병대 구조 고무보트가 표류하는 어선에 접근했다. 가장 먼저 밧줄을 던지고 배전에 오른 것은 놀랍게도 방금 전 권세현 앞에서 강평을 받았던 1소대의 위생병 이지수 하사였다. 그녀는 탐색 구조중대의 유일한 여군이었고 가장 뛰어난 응급처치사였다. 갑판위 전원 움직이지 마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해병대 구조팀이오. 이지수 하사가 능숙하게 소리치며 갑판을 확보했다.
북한 어부들은 공포에 질려 두 손을 들고 주저앉았다. 그들은 모두 영양실조 상태의 민간인이었다. 기관실 폭발로 부상자 2명 발생. 의식불명. 이 하사가 무전으로 외쳤다. 그녀가 부상자들을 구조하는 동안 오진욱 중령의 고속단정에서는 한 명의 해병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북측 해안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K2 소총의 방아쇠 울에 가볍게 얹혀 있었지만 불필요한 긴장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동료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완벽한 경계를 제공하고 있었다. 어느덧 상병 계급장을 단 강신우였다. 정풍 작전의 첫 제보자였던 그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이사단 최정예 전투병으로 거듭나 있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7명의 북한 어부 전원은 안전하게 구조되었고 부상자들은 이지수 하사의 신속한 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명백한 적의 도발이 아닌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손병길 소장이 이끄는 사령부 검열단이 해병대 이사단 본청에 도착했다. 손 소장의 얼굴은 무엇이든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식의 냉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단장 권세현 소장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참모장님. 권세현이 맑은 얼굴로 격려했다. 환영은 검열 받으러 온 사람이니 바로 시작하지. 손병길 소장은 지휘통 제실부터 급습했다. 그는 어젯밤의 상황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코웃음을 쳤다. 구조작전? 권 소장. 아직도 자네가 무슨 자선사업가인 줄 아나 봐. 만약 저놈들 배에 폭탄이라도 실려 있었다면 어쩔 뻔했나? 김포가 통째로 날아갔을 거야. 이건 명백한 작전 실패야. 그가 권세현을 매섭게 몰아붙이는 순간이었다. 통제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긴급 뉴스가 속보로 흘러나왔다. 오늘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한강 하구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과 선원 7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병대 이사단은 적의 기만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인도적인 판단으로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완벽한 구조 작전을 수행하여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이번 해병대의 전문적이고 인도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손병길 소장의 입이 굳어졌다. 그의 작전 실패라는 비난이 순식간에 완벽한 성공이라는 공식 발표로 반박된 것이었다. 권세현은 그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참모장님, 어제 제 휘하의 해병들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민간인을 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임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르친 전투준비 태세입니다. 손병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로 통제실을 나갔다. 그는 다음 목표로 훈련장을 찾았다. 그곳에서는 최민서 소위의 소대가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었다. 이봐, 거기 여군 소대장. 손병길이 소리쳤다. 훈련이 장난인가? 고함 소리도 없고 패기도 없고 저래 가지고 적 전차를 잡겠어? 그는 최민서 소위의 전술 지도를 빼앗아 들었다. 이게 뭐야? 병력 배치가 엉망이잖아. 그때 훈련장의 표적이 일제히 기동하기 시작했다. 적 기갑부대 출현. 전소대 즉각 대응 사격. 최민서 소위의 명령에 따라 소대원들은 손병길이 엉망이라고 했던 바로 그 위치에서 일제히 대전차 미사일과 기관총을 불을 뿜었다. 모든 표적이 정확히 1분 안에 완벽하게 제압되었다. 병사들의 움직임은 교과서 그 자체였다. 손병길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구시대적 전술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빠르고 효율적인 현대전의 모습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병사 생활관과 식당을 급습했다. 혹시라도 페인트가 덜 말랐거나 특별 배식이 준비된 것을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생활관은 평소처럼 깨끗했지만 인간미가 있었고 식당의 메뉴는 그저 평범한 오늘의 메뉴였지만 병사들은 그 어느 부대보다 맛있게 식사하고 있었다. 손병길은 한 병사를 붙잡고 윽박질렀다. 강신우 상병이었다. 이봐 해병. 너 사단장 오고 나서 뭐가 제일 좋아졌나? 솔직하게 말해봐. 위에서 시킨 거 말고. 강신우 상병은 잠시 손병길을 바라보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정풍작전의 첫 제보자였습니다. 손병길의 눈이 커졌다. 저는 과거의 해병대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해병대는 두렵지 않습니다. 강신우가 자신의 가슴을 쳤다. 지금은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저의 지휘관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신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아진 점입니다. 손병길은 더 이상 아무것도 검열할 수 없었다. 그가 트집 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 의서류, 군기, 훈련의 그 모든 것의 근간에 그가 가지지 못한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적지 못한 채 이 사단을 떠나야 했다. 그날 저녁 권세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노을 지는 한강 하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녀를 흔들려는 시련도 지나갔다. 유정민 소령이 조용히 차를 건넸다. 사단장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아니 유소령. 권세현이 찻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이건 내 승리가 아니야. 강신우 상병이, 이지수 하사가, 최민서 소위가, 그리고 오진욱 중령이 그들 스스로 쟁취한 승리야. 그들이 진짜 해병이 무엇인지 증명해낸 거지. 그녀는 창밖에 어둠이 내리는 철책선을 바라보았다. 그곳을 지키는 수많은 젊은 해병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그저 그들이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강철 울타리가 되었을 뿐이야. 강철 목련은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가장 따뜻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침내 서해의 가장 굳건한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